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에 호기심을 갖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인데요. 저희가 설정한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넘쳐나는 방대한 정보 그리고 복잡한 문서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의 정수만 뽑아내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딱딱한 텍스트에 갇혀있던 정보들을 해체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하 하는 지적인 쾌감과 통찰을 남겨드리는 게 이번 분석의 미션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의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완벽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자료 역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해부해볼 자료가 그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변수로 꼽히는 권리죠?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전문적인 권리 분석 리포트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부동산이나 경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치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유의 무게감을 잘 아실 겁니다. 무섭죠, 사실. 권리 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곤 하거든요. 다들 위험하다며 도망치기 바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 이걸 오늘 하나씩 풀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적 구조 안에도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거든요.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전환됩니다. 무작정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법적 권리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조건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논리적 시스템입니다.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면 게임의 양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자료에서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끝까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했을 때 그 유치권의 법적 효력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실무적이고 날카로운 쟁점이네요. 네, 단지 법조문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에 기록된 건조한 숫자와 문장들 뒤에 숨겨진 진짜 쟁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추상적인 법리를 논하기 전에 오늘 자료 도입부에 제시된 구체적인 숫자, 그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이 권리가 어떤 파급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자료에 있죠. 상가 건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평가한 이 건물의 최초 감정가가 5억 4천만 원입니다. 5억 4천만 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입찰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2번이나 유찰을 겪었고요.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4천5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5억 4천만 원짜리 자산을 3억 4천5백만 원이라는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마진이 보장된 매력적인 조건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무거운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고해둔 상황인 거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군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도출됩니다. 바로 2억 3천5백만 원입니다. 감정가 5억 4천만 원과 유치권 신고액 1억 8천만 원의 차액이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누군가 최저가의 낙찰을 받았는데 저 유치권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립하는 권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는 3억 4천5백만 원의 매각대금 외에도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네요. 반대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만약 면밀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저 1억 8천만 원짜리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적으로 무효인 권리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 때 말이죠. 네, 다른 입찰자들이 유치권이라는 표면적인 리스크에 압도되어 입찰을 포기할 때 이면의 구조를 꿰뚫어본 낙찰자는
2억 3,500만 원이라는 강력한 안전마진을 고스란히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치권의 진위를 가려내는 능력이 투자의 성패를 완전히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권이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서 성립하고 또 유지되는지 그 뼈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법 제320조를 바탕으로 유치권의 기본 법리를 설명하고 있죠. 유치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 네, 하나가 결련성이고 다른 하나가 점유입니다. 결련상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채권과 물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법률 용어라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개념은 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못 받은 대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잖아요. 건물 자체에 들인 돈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련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건축주에게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그 건물을 점거한다면 그건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유치권 주정이 불가능하죠. 채권의 성격 자체가 그 목적물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자료에서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는 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인 점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점유는 유치권이 처음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 권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자료에서 이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무리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결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제3자에게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어 점유를 잃는 순간 유치권은 즉각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아주 냉혹한 원칙이죠. 점유를 잃는 순간 권리도 같이 날아간다. 자, 그럼 이 기본적인 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보시죠. 네, 유치권자가 건물을 잘 점유하고 있다가 법원에 의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거죠. 네, 등기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원래 유치권자인 공사업자 A가 패치 못될 사정이나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B에게 자신의 점유와 권리를 넘겨줍니다. 경매 실무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유치권자 B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B의 권리는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별적인 권리관계를 넘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부동산 경매라는 시스템 전체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시스템 자체를요? 자료에서는 대법원 판례 2005-268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법원이 서류상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올리는 순간 해당 목적물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제동 장치가 하나 걸립니다. 그게 바로 압류의 효력이죠? 맞습니다. 압류의 효력, 다른 말로 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발생합니다. 처분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해당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을 엄격하게 막는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경매제도의 본질은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하게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부터 이 물건의 가치를 보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치를 딱 고정시켜 두는 거군요. 그런데 경매 등기가 맞춰진 이후에 원래 점유자 A가 새로운 제3자 B에게 점유를 넘겨주고 유치권을 얻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입찰자들에게 보여줄 물건 가치를 고정해 놨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치권자라는 무거운 혹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매각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처분 행위로 규정합니다. 당연히 입찰가액은 뚝 떨어질 테니까 경매 근간을 흔드는 행위네요.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을 넘기는 과정이 합법적이었더라도 점유가 넘어간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라면 법은 B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을 넘겨받았어도 점유를 넘겨받은 시점이 경매 등기 이후라면 낙찰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네요. 네, 새로운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 계약이 얼마나 완벽하냐보다 그 행위가 일어난 시간적 순서가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군요. 시간선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경매 등기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권리의 유효성을 완전히 갈라놓네요. 이게 실무적으로 진짜 엄청난 시사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시스템을 관통하는 룰을 파악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보다 언제 성립했는가를 따져묻는 비판적인 렌즈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료에 나온 세 가지 특수 상황 Q&A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타임라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같이 추리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상황부터 볼까요? 상황 1입니다. 기존 유치권자가 현장을 잘 점유하다가 명절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며칠간 현장을 비웠습니다. 문은 잠가두었고요. 그런데 하필 그 짧은 공백기에 법원에 경매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며칠 뒤에 유치권자가 돌아왔다면 이 권리 유지될까요? 앞서 유치권의 생존 조건이 점유라고 했잖아요. 단 1초라도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1초라도 비우면 끝이다. 대법원 해석이 아주 내곡합니다.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점유 상태를 상실하면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요. 며칠 뒤에 돌아와서 자물쇠 열고 다시 들어갔다고 해서 죽었던 권리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유치권으로 취급되는군요. 맞습니다. 예전과는 별개인 제2의 점유를 시작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시점이 문제네요. 돌아와서 새로운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이미 경매 등기 이후라면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정면으로 걸리게 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잠깐 비운 일시적 중단이 이렇게 치명적이네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장 조사할 때 점유가 잠시라도 끊어진 적 없는지 파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자, 상황 2로 가보죠. 유치권자가 스스로 비운 게 아니라 사망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권리와 점유를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경매는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는 법률 해석이 좀 다릅니다. 상속은 포괄승계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포괄승계요? 사망한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에 의해 그대로 복사되듯 넘어가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임의로 주고받은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적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경매 도중에 승계받아도 처분금지효에 안 걸리네요. 네, 사망 전 이미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상속인은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현장의 물리적 점유를 1초의 공백도 없이 상속인이 이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게 자료가 숨겨놓은 실무적 함정입니다. 상속이라는 법적 권리 승계와 현실 세계에서의 점유 연속성 유지는 별개입니다. 장례식장 가느라 며칠 비워뒀다면 그러면 첫 번째 상황처럼 점유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법정에서 단 한 번의 끊어짐 없이 점유를 잘 이어갔다고 입증하는 건 실제로는 굉장히 엄난한 과정이죠. 법은 인정하지만 현실의 물리적 제약이 발목을 잡는군요. 자, 마지막 상황 3입니다. 경매 도중에 공사업자가 자금 압박을 못 견디고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 대부업체 같은 곳에 팔아버렸습니다. 채권 양도가 일어난 건데 이 양수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서류상 채권 양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점유도 같이 넘겨야죠. 채권과 함께 현장 열쇠도 같이 넘겨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즉 점유를 넘기는 행위가 경매 등기 이후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압류의 효력에 걸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건 자유지만 경매 진행 중인 건물에 새로운 점유자를 진입시키는 건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처분행위입니다. 새로운 양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채권 자체는 있을지 몰라도 낙찰자한테서 버틸 수 있는 막강한 유치권은 날아간다는 거군요. 네, 대항력을 상실하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봐서는 절대 리스크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후반부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리스크 체크리스트라 나옵니다. 실전 행동 지침이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 뭡니까? 점유의 단절 여부입니다. 현장에 가면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으스스하죠. 근데 그 시각적 위협에 쫄 필요 없습니다.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진 않은지, 자물쇠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진 않은지 디테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진짜 상주하는지도 봐야겠고요. 계량기 수치가 그대로라면 점유가 단절됐다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점유의 적법성입니다. 아무리 굳건히 점유 중이라도 애초에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창문 깨고 들어가서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건 그냥 무단 침입이죠. 네,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를 법이 보호할 리 없으니까요. 마지막 3번째 체크포인트? 공사대금의 실제성입니다. 서류만 맹신하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도급 계약서 이런 거 가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경매 브로커랑 결탁해서 가짜 유치권 만드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이웃이나 상가, 관리사무소 탐문을 통해서 진짜 공사 차량이 언제 드나들었는지 교차 검증하는 게 필수입니다. 발품파는 현장 조사가 결국 답이네요. 자,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꿰뚫어 보죠.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뭘까요? 경매는 단순히 수익을 쫓는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를 하나씩 차갑고 냉정하게 제거해 나가는 고도의 수사 과정이라는 겁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며 경매 개시 전후의 시간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철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히 부동산 지식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구조를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의 렌즈를 장착하신 겁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뼈대를 들여다보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료 마지막을 보니까 다음 주제로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이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자료에는 없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는 유치권의 생명줄이 물리적인 점유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미래에는 어떨까요? 디지털화요. 건물 출입문이 다 스마트 도어락인데 그 마스터 비밀번호를 쥐고 있는 해커나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는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와, 현장엔 없지만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면 물리적 통제권과 디지털 통제권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법은 과연 누구의 유치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굉장히 도발적인 생각거리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통찰로 이어지니까요. 당신의 지적 탐구를 돕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